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터지고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가의 정체성은 뭔지 다시 생각해보는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7월 초에 조선일보에 매월 쓰는 컬럼에서 비판했던 소득주도 성장 특위의 국민에 대한 기망, 사기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칼럼인데요. 소주성 특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3일 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홍장표 경제수석을 고용해서 소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했죠. 온 국민과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소주성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주성 정책의 포악함에 대해서 너무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홍장표 전 수석을 경제수석에서 하차시키고, 소주성이라는 말은 더 이상 입에 안 달고 포용성장 등등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민을 호도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소주성이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이단적 경제 가설로 ILO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막시스트 또는 포스트 케인지안의 좌파 경제학자 일부만 믿는 가설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홍장표 수석이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금도 녹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3일 날 언론을 통해서 이슈 브리프라고 해서 1919년 국민개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 이렇게 보고자료를 냈습니다. 핵심 주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2019년은 IMF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GDI가 마이너스로 국민소득이 줄어든 최초의 해입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2019년은 우리나라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뚜렷한 효과가 2018년서부터 2019년에 나타났다 하는 주장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큰일 났다.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기를 치고 또 대통령을 속이며 청와대 내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놀랍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2018년 이후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어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 또는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있고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2019년 이후 세계 경제의 90% 이상 지역에서 성장률이 동시 하락하고 있다 하면서 IMF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거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제조업 구조조정, 반도체 경기 급락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투자가 부진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의 경기가 급락되거나 투자가 부진해진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뭐냐 하면 국내 경제의 어려움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 때문이고 소주성이 선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017년, 18년, 19년이 세계 경기가 다 어려워졌냐? 실제 세계 경기는 성장률은 낮아지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또는 영국에서도 과거 반세기 중에 최저 실업률을 유지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캐나다,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의 실업률이 2016년서부터 2019년 계속 줄어들어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 정치적 혼란기였던 2016년에 이어서 2017년부터 한국의 실업률만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올라간 나라는 OECD 37개국 중에 5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한국, 멕시코, 터키, 스웨덴,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이 세 번째로 실업률 증가가 높았고, 터키가 이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인데 한국이 선방했다, 이 얘기는 경제 성과 중에 가장 큰 게 결국은 고용인데요. 고용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상당히 부진한 예외적인 소수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힘입어서 2018년 이후에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킬 때 늘 하는 게 이제 비중, 비율 이런 거 가지고 혼란을 시키는 건데요.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다른 쪽 소득이 다 같이 올라갔는데 가계소득이 더 많이 올라가면 비중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쪽 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비중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계가 갖는 소득도 있고, 기업이 갖고 있는 이익도 있고, 또는 정부가 가져간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가 총 소득에서 가계 본원 소득 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보고서에 제시한 거에 보면, 저 보시면 2010년서부터 2019년까지 보면 2016년부터 14년까지는 지난 18년, 19년과 동일하게 국민 총 소득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6년간. 그러면 이 주장대로 되면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 2년까지 계속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썼다는 얘기가 되냐. 그 다음에 2016년, 17년은 줄어들었죠. 이게 2015년, 16년, 17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게 줄어든 것이 가계소득이 줄어서 줄은 게 아니고 기업의 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다는 표시입니다, 이 기간이. 그래서 소득 중에서 기업 소득 또는 투자 비중이 진행하면 임금의 절대 비중이 차지하는 게 커지는데, 지금 2018년, 19년은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민간 투자가 부진으로 GDP 성장의 대부분을 정부 투자로 방어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2.1%, 기업의 소득이 1.8% 증가하고, 그 정부는 0.6% 증가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9%로 2019년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중이 커진 건데, 이걸 가지고 소득 성장의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렸던지 2010년서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아주 견조하게 잘한 정부가 되는 거죠. 2019년의 경제 실적은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GDP가 4.9% 감소하고 원화 기준으로 하여 1.1% 증가한 저성장이었고요. GNI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3% 감소하고,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세금 다 뺏기고 남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3.8%가 줄어든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계도 모두 달러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 기준은 쏙 빼놓고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중에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를 지금 해왔던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위 이제 노인 알바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소득 개선과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 지출 확대가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왼쪽에 보시면 지난 2019년 4분기에 우리나라의 가계의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의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계에서 버는 돈은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이죠. 우리가 임금으로 받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나 증권 이런 데서 난 소득, 재산소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복지를 통해서 주는 돈이죠. 이걸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의 그 좋은 뜻으로 국민들이 특히 이제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 이런 사적 이전 소득이 있죠. 여러분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드리는 것도 사적 이전 소득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정부가 어떤 가게에다 돈을 주려면 돈을 뺏어가서 가져가니까 소위 공적 이전 지출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시장 소득이 개선됐다는 건 이제 나중에 따져보시기로 하고, 공적 이전 지출 확대가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했느냐 보시면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 이전 소득은 19만 5,6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정부로부터 월 평균입니다. 월 19만 5,600원을 정부가 받았다는 거죠. 제일 가난한 분들이 1분위, 하위 20%가 24만 2천원, 그 다음에 19만 700원, 그 다음에 3분위가 17만 5,700원, 4분위가 16만 1,000원, 그리고 5분위가 20만 8,5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특이하죠. 5분위가 받는 금액이 2분위나 3분위 받는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5분위가. 그거는 대개는 이제 그 5분위, 소득이 높은 가게가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근로소득이 6%가 전년 대비 늘었고 공적 이전 소득이 7.4% 늘었다. 그러니까 소득을 늘리는데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말하지 않는 게 있죠. 공적 이전 지출은 몇 퍼센트 늘었냐? 8.7%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뺏어가는 돈은 8.7%로 가게당 30만 7,900원을 뺏어가서 돌려준 것은 20만 원이 안 되는 19만 5,600원만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정부가 중간에서 공적 이전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돈의 36.5%는 정부가 휘질러서 쓴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런 공적 이전 지출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면, 사실은 저 36.5% 정부 공무원들 복지하는 데 주는 비용이 없어지니까 저 공적 이전 지출이 소득보다 11만 2,300원이 크니까 저 11만 2,300원이 전체 처분 가능 소득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공적 이전 지출로 가계 처분 소득이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정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빌려서 지금 복지를 확대하면 가처분 소득, 현재 가처분 소득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국민들의 돈을 뺏어서 그걸 줄 때는 당연히 그 이전 소득 때문에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렸더니 소득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시면 공적 이전 소득의 비중으로 봐도 1분위가 24만 2천원으로 1분위가 좀 많습니다. 전체 처분 가능 소득의 86만 8천원에 거의 3분의 1에 되니까 1분위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위, 3분위, 4분위 되면 공적 이전 지출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재분배 효과도 아주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똑같은 두 번째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이 뭐냐면 19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 돼서 됐다. 그러면 이제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2010년서부터 15년까지도 조정 노동소득 분배율이 계속 올라갔으니까 MB 박근혜 정부도 6년 동안 소주성 정책을 썼다는 주장이 되는 거죠.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제가 여러 군데서 비판했지만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온 국민을 상대로 오랫동안 사기를 치고 청년들에게 분노하라고 잘못 설명한 대표적인 통계 지표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총 부가가치 중에, 그래서 그것은 임금하고 영업 잉여가 됩니다. 그거 중에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보너스가 많으면 물론 경기가 좋으면 임금이 좀 올라가지만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급여를 깍
깎지는 함부로 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상당히 경직적인데 영업이익은 그해 경기에 따라서 크게 많이 났다가 덜 났다 하죠. 그래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하고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들어서 전체 노동소득 분배율이 커지게 됩니다. 이 사실은 2012년 OECD의 고용전망보고서 또는 IMF의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전망보고서 등의 이 소위 카운터 사이클적이다. 즉 경기가 좋아지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잘 알려진 일입니다. 지금 2018년하고 19년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급락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경기적인 단기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간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2010년서부터 14년처럼 경기가 좋아서 장기적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하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하고 이 얼마나 중장기적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락 하향했던 2015년, 16년, 17년 이때는 11.7%, 18.6%, 30.3%로 이익이 급증했고 그런데 2018년에는 0.32%, 2019년에는 마이너스 37%나 되는 등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아진 거로 분모가 작아진 것은 높아진 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OECD나 IMF 보고서 등에 이미 왜 노동소득 분배율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사이클하고 반대로 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아무 통계나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국민들을 또는 대통령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률 둔화 압력을 억제해서 방패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기여를 하는 걸 보면 민간은 2018년에 민간이 1.5%, 2019년은 0.8%를 기여했습니다. 정부 소비가 2018년은 0.8%, 1.1%의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투자하고 해서 그런데 민간 투자는 2018년에는 마이너스 0.8%, 2019년에는 마이너스 1.4%. 그래서 전체로 보면 정부 투자가 2019년에는 1.6% 정도 돼서 성장의 75%를 정부가 주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소득을 눌려서 가계소비가 늘어나서 성장력 둔화 압력이 됐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세금 주도 성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강변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2017년에서 19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다 낮아졌는데 세계가 마이너스 0.9%고 지금 17년서부터 19년까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이너스 0.1%, 유로존이 마이너스 1.3%, 일본은 1.5%, 중국은 마이너스 0.8%다. 그게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가 큰 나라라고 주장을 하고요.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하면서 독일이 마이너스 1.9%, 홍콩은 마이너스 5.0%, 싱가포르는 마이너스 3.6%, 한국은 1.2%다. 수출 주도 국가 중에서로만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성장률 저하가 제일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사악한 비교인데요. 우선 한국하고 홍콩, 싱가포르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홍콩과 싱가포르는 금융과 무역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국가죠. 그리고 2019년에 홍콩이 마이너스 1.2%로 떨어진 것은 무슨 소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콩이라는 나라는 1년간 내내 시위를 하는 바람에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다시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보시다시피 금융이었는데 이 금융 쪽에서 지금 2019년에 경기가 부진하면서 나타난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자의적인 비교고요. 다른 우리보다 성장률 저하가 낮은 나라들은
다 내수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빼놓고 우리보다 성장률 저하가 큰 나라들만 묶어서 우리하고 같이 수출주도 경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저 수출주도 경제라고 하는 내수주도 경제, 수출주도 경제에 무슨 기준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홍콩과 싱가포르를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어불성설이고, 독일은 그간 상당히 견조한 성장을 하다가 지금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이 저성장 경제로 가면서 자동차 시장에 불황이 왔고,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마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저성장 경제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냐, 그거는 위기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IMF 예완위기 같은 거는 말고, 보시면 2009년 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시면 2009년에 이게 지금 성장률입니다. OECD 국가의 성장률인데 보시면 6개 나라만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호주, 칠레,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만 플러스 성장하고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2010년에 소주성 정책을 해서 우리만 경제성장 급락을 막았냐. 그리고 2010년에는 보면 한국은 6.8%로 급성장해서 호주 같은 나라가 2009년은 막 재정 확장 정책을 써서 막았다가 2010년에는 그렇게 못하는데 한국만 했거든요. 그러면 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제 성장력 하락하는 것을 그럼 MB가 소주성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서 막은 거냐? 아니죠. 우리나라가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정 확장 정책으로 경제성장 급락을 막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1차 추경, 2차 추경, 긴급재난, 어디다 뉴딜 정책하면서 다 확장 재정을 통해서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득주도 성장이 언제 그 정부가 위기 때 확장 재정 쓰는 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랬느냐. 그런 정의를 내린 적도 없고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높인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나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높은 나라고, 그거는 지금까지 정부의 재정을 보수적으로 상당히 흑자 재정을 하면서 부채를 적게 가져온 덕이죠. 그런데 그 원칙을 마구 허무는 정부가 그게 마치 소주성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소주성은 사기였고, 또 2020년에 지금 봐도 사기인데 그 사기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심판이 끝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대통령 직속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위를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을 상대로 또는 대통령한테 경제 음치인 대통령을 상태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 교수였고 학자였던 홍장표 교수 특위위원장 개인으로 볼 때도 정직하지도 않고 사악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